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고 낙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방에 우산 하나 챙겨서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등에는 강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는데요. 해당 지역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가계비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또 엉뚱한 빚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면역빚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으로 얻게 되는 자연 면역력도 감소해서 앞으로 갚아야 할 빚처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는 게 면역빚이라고 합니다. 실제 요즘 코로나19뿐 아니라 일반 감기나 독감까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앞다퉈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빚 갚는 일이 된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죠. 지금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감기나 독감들은 기도 아랫부분을 공격해서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고위험군들은 더 주의하실 시기인 것 같고요. 더 큰 비폭탄 터지지 않도록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 개인 위생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경기 파주와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파주와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니까요. 네, 인근에 계신 지역민들 정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일명 워케이션 근무 방식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나갑니다. 한국전력이 해마다 이 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가 집 짓다가 전선줄을 망가뜨리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데요. 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포획 활동을 넘어서 조류기피제 살포까지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추측이 되시죠? 이 새는 설날 노래에 등장하고요. 이 새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해서 길조로 불렸는데요. 어쩌다 이런 신세로 전락했는지 안타까운데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5393님) 비둘기, 2906님 참새.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수출 항구가 있는 오데사를 집중 공격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면서 식량 무기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세계 곡물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항이 현지 시각 23일 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1명 사망했고요. 어린이 4명 포함해서 최소 21명이 다쳤습니다. 이 오데사항을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은 거의 일주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협정을 파기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오데사항 그리고 미콜라이오를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못하게 하는 거죠? 네, 한국 맞습니다. 공격하는 거죠. 네. 러시아는 오데사항을 거쳐서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의 곡물의 씨를 아예 말려버릴 태세인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 날 러시아 공격으로 최소 6만 톤 이상의 곡물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파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곡물 6만 톤은 27만 명 이상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생산업체 중 하나인 커널의 관계자는 이번 공격 때문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능력이 50% 이상 감소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해안선 대부분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철도나 대체 경로를 통해서 곡물 수송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배를 띄워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러시아는 지금 대풍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산 대신에 러시아산 곡물을 수출하겠다는 것이 셈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24일 날 러시아는 올해 기록적인 수확을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상업적으로나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 너무 나쁜 의도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세계 곡물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수출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곡물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일 날 시카고 상품 거래소 거래된 9월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이 부시엘당 7.33달러 기록하면서 러시아가 곡물 협정 파기 선언 이후에 11%가량 이미 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국제 밀 가격 최대 13%까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가운데 세계 쌀 수출국 1위인 인도가 네. 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안 그래도 불안정한 국제 그러니까요. 곡물 가격 다시 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 정부가 최근에 폭우 때문에 작황이 나빠져서 쌀 소매 가격이 한 달 만에 3% 이상 상승했다면서 마스바티 그러니까 우리는 동그란 쌀을 먹는데 저쪽에서는 좀 길쭉한 가벼운 거. 예, 길쭉한 쌀을 먹잖아요. 그게 이제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대표적인 인도의 쌀 품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2,200만 톤을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바스마티 품종을 제외한 백미는 1,000만 톤이니까 거의 한 절반 가량은 다 이 바스마티를 수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황이 좋지 않아서 금지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필 인도는 또 작황이 안 좋아요. 러시아는 좋고. 네. 근데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네, 나타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농사가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몬순 우기까지가 늦어지면서 작황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집중호우 때문에 수도 뉴델리 지나가는 야무냐강 여기가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쌀 가격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도 식품부에 따르면 수도 뉴델리의 쌀 소매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15%가량 급등했고 전국적으로도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8%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년 4월 5월에 총선 앞둔 정치권의 또 셈법도 있다라는 건데요. 3연임 노리고 있는 나렌드라 인도 모디 총리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쌀 수출을 그러니까 내수용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국부터 살리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디 정부가 작년 9월 달에 일부 쌀 품종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20% 부과한 적이 있었고요. 뭐 밀, 그 사탕수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수출 물량 제한한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조치를 내리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세계 곡물 시장이 다시 좀 불안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는 세계 쌀 교역량의 40% 차지하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고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쌀 생산국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네. 또 미국에서는 폭염 때문에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미국의 섭씨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는 50도. 뉴스. 네. 뭐 네. 데시벨 이런 등 그런데요. 네네. 이렇게 이상 고온 때문에 야외 작업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농부들 취약계층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몇 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부는 여름철에 야외 작업 물론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올해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는 난생 처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열기가 너무 강해서 조금만 밖에서 작업을 하면 금세 땀범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찜통 더위가 미국 전역을 엄습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애리조나에서는 폭염 경보가 30일 이상
한 달 30일 이상. 한 달 내내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센트럴밸리 일부 지역은 다음 주에 한낮 기온이 48.8도를 48도요? 38도 아니고요? 네, 48.8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애리조나주의 주도인 피닉스는 하루 최고 기온이 43.3도까지 올라가면서 세상에. 기상 관측상 가장 더운 7월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닉스에서만 지금 400명 이상 열사병으로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기상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건수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네, 특히 농민을 비롯한 야외 작업자들이 열사병에 취약한데요. 한 기후과학자는 여름철에 야외 작업을 할 때 그늘에서 충분히 쉬고 수분 섭취가 중요하지만 많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확량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고 있어서 휴식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돈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마친 다음에도 낮 동안 더위에 계속 노출이 돼 있어서 몸이 굉장히 쉽게 지친다고 해요. 회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또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그러네요. 네, 기후과학자는 기후변화 때문에 밤 기온 역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그래서 에어컨까지 없으면 진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요 작년부터 열 최고 책임자란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폭염의 위험성과 이런 거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닉스에 있는 한 관계자는 폭염 대피용으로 공공시설에 쿨링센터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쉼터라고 바꾸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사회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냉동새우 네. 그 많이 쓰이는 식재료 중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양식새우가 키울 때부터 눈이 아예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무서운 얘기예요. 예. 아 그래요? 네. 남양특집. 죄송합니다. 상상하면 좀 무서워진 얘기인데요. 네. 이 양식새우를 키울 때 그때부터 이미 이제 머리 부분이 그러니까 눈 주위가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국제 동물 보호 단체 페타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네. 양식장에서 키워지는 암컷 새우가 눈이 절단된 채 사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살 수 있는 거예요, 새우는? 눈이 없는 네. 채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암컷 새우가 눈만 자르는 것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새우 눈 뒤에 번식과 관련된 분비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알을 낳지 않도록 신체 메커니즘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식을 하게 되면은 환경이 좋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우가 스트레스 받아서 알을 적게 낳고 번식을 적게 하니까 아예 눈을 제거하고 번식만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부 새우 양식장의 문제가 뭐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호주, 중남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동물단체 한 관계자는 중남미 최대 새우 양식장인 시조이가 새우 눈 절단을 단계적으로 해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새우의 눈을 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 관행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눈이 잘리게 되면은 뭐 번식은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이 새우들이 질병이 더욱더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우 양식 산업의 여파는 새우에 그치지 않고 지구 그리고 인간 생태계까지 미칠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그걸 먹는 거 우리니까요. 네, 뭐가 좋겠습니까, 네. 솔직히. 그래서 국제 기구들은 새우 양식 산업으로 토지가 점점 부족해지고 식수가 오염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동 착취 같은 사회 현상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양식장을 짓기 위해서 숲을 파괴하고 그리고 새우 사료를 대기 위해서 저인망업도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은 가장 좋은 해결법은 새우 소비량을 좀 줄이자. 그래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제일 먼저 할 것은 새우 눈을 자르는 잔인한 양식 관행부터 먼저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좀 이 얘기 전하면서 저도 좀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알고 먹으면 좀 덜 먹게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가지고. 제 머릿속은 전쟁입니다. 새우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이는 거 알겠습니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일단 네. 저는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농업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입니다.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 공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해체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해체 공사가 곧 철거 공사인 거죠? 철거 그러면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단어를. 들었죠. 기존에는 네. 이제 건축물 철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건축물 관리법이라고 해서 이제 법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 법이 생기면서 철거 대신에 이제 해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됐죠. 단어 사용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많이요. 아무래도 네. 철거 그럼 어떤 느낌이 많이 드세요?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철거 그러면 네. 좀 뭐 약간 불법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폭력 네. 이런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용어 자체가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용어 또 순화 차원에서 철거 대신에 해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적으로 해체 공사를 하는 곳이 작년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이 붕괴됐던 현장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곳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요. 작년에 이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네. 이제 그 건설사 회장님께서 직접 언론에 나오셨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8개 동 전체를 전부 다 해체를 하고 재건축을 다시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최근 관련 시공사가 이제 해체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요. 그런데 이제 발표하는 과정 중에 이 전면 해체가 아니라 아파트 일부만 해체하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네. 시공사 측은 이제 지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가 들어서는 1층에서 3층 여기까지는 해체를 하지를 않고 그대로 이제 놔두는 거죠. 지하하고 1층에서 3층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3층 이상의 이제 아파트들 이제 입주민들이 사시는 아파트인데 그 3층 이상 그 주거 부분만 해체를 해서 재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입주민 입장에서는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러니까요. 전면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전면 해체가 아니고 이제 부분 해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들이 많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할 구청이라든지 또는 시공사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냥 저도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그러면 해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이제 뭐 발파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네. 그다음에 기계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 화정동 아파트 해체 그 공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압쇄공법이라고 해서 압쇄. 예, 좀 용어가 좀 어렵죠. 네. 압쇄, 일반 그냥 크러셔 뭐 이런 이제 공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와이어 쇼 공법, 일명 이제 DWS라고 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예, 그렇죠. 네. 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니까 좀 비싸 좋아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쇄공법은 일반 우리 이제 도심에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제 굴착기에다가 이제 크러셔라는 이런 압쇄기를 이제 부착을 해서 현재 이제 절단하는 이런 공법인데요. 결국은 우리 이제 그 좀 쉽게 표현을 좀 드리면 가위 있잖아요. 가위요. 예, 가위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가위를 가지고 종이를 짝짝짝짝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하는 것처럼 네. 이 크러셔 자체가 결국은 가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압의 힘을 이용을 해서 콘크리트를 뭐 깬다든지 또는 절단하는 이런 방법을 근데 쓰고 되게 있는 거죠. 위에 있잖아요. 높은 거. 아무래도 어떻게 이제 건물 자체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건물 측면에서 이제 작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네. 유압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소리라든지 어떤 진동이라든지 이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장점이 좀 있죠, 일부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방법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용성이 좀 검증이 된 그런 공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점은 이 굴착기를 이제 고층 같은 경우에는 건물 위에 이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작업하다 보니까 굴착기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작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굴착기가 이동하는 이런 경로라든지 이런 작업하는 작업 공간 자체가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부 바로 밑에 층이나 그 밑에 층에서 한 3개층 정도는 이런 잭서포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보강 조치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고 많이 나는 게요. 이런 굴착기를 지상에서 옥상 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때 이제 크레인이라는 그 건설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을 사용하는 중에 이제 크레인이 넘어져서 또 역시 사고가 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다이아몬드 와이어 쇼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와이어 로프에 다이아몬드 공업용이거든요. 자연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 비트를 한 1m 사이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를 이걸 이제 부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톱 중에서도 줄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로 되어 있는 톱.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콘크리트 그 벽체에 구멍을 뚫게 되고요. 그러면 그 구멍 사이에 와이어 로프를 갖다 집어넣게 되고 그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키게 되게 되면 이 벽체라든지 기둥을 이제 절단하는 이런 방법이죠. 신기하긴 예.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아무래도 자르는 중에 갑자기 부재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레인이라는 것도 사용을 해서 잡아주고 한쪽은 잡아주고 한쪽은 절단해서 밑으로 내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걸로 현재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 네. 한 번에 폭발하는 방법 폭발시킨 방법을 쓰진 않네요. 대부분 그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발파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썼던 방법들이에요. 대부분 발파 그러면 실은 이 폭발력을 이용을 해서 건물을 해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쫙 그 예전에 여의도 네, 부서지는 그렇죠. 거. 또는 네. 뭐 1994년도에 남산 외인 아파트.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TV로 생중계도 됐었단 예.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 발파 해체 공법은 실은 이 폭발력에서 갖다가 건물 해체하는 건 아니고 건물의 이 중력, 무게. 무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를 이걸 폭발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 중에서도 이제 지지하는 이 하단부, 그러니까 건물을 지지하고 있어 밑에 하단부 이런 데를 이제 기둥이나 이제 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둥이나 보나 벽체에 거기 지지점에 화약을 설치를 하고 이제 그걸 이제 터뜨리게 되게 되면 지지점이 무너지겠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지지점이 무너지면서 그 중력에 의해서 네. 착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건물 구조 때문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발파 그러면 옆에 쪽으로 넘어지면서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 발파 해체 공법의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옆으로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쓰는 이유는 건물의 구조인데 옛날에 지었던 이제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보하고 현재 그 기둥하고 이런 어떤 남해식 구조를 썼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둥만 파괴를 시키게 되면 그대로 건물이 무너졌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식 공법을 쓰고 있거든요. 아파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발파 공법의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발파 공법보다는 이런 어떤 그 절단 공법이나 압세 공법 이런 공법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근데 이 해체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거나 넘어져서 네. 사고가 많이 난다면서요? 실제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거든요. 2019년도에 7월에 그 잠원동 해체공사장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건물이 옆으로 이제 쓰러졌어요. 아니 아까 수준이 높아서 잘 안 그런다. 아니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압세 공법을 이제 썼을 경우에 건물이 이제 옥상에 이제 굴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측면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 건물은 있는데 옆에 측면에서 이제 장비가 올라타서 작업하다 보면은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2021년 6월달에 광주 학동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건물 자체가 이제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게 이제 건물 자체만 쓰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로 쪽으로 이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차량 쪽으로 세상에. 쓰러졌었는데 네. 이때 이제 차량에 타고 있던 한 분이 이제 사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 돌아가신 분이 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반지를 수령을 하는 가는 중에 네. 여기 건물에 매몰려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사고가 됐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고 이게 해체 공사에 대해서 좀 안전을 확보를 그렇죠. 하도록 예. 하는 이제 그런 법이 진짜 그랬어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해체 공사장 근처는요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심플하게. 예, 네.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성 평가할 때 안전의 가장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해체 공사장을 면밀하게 좀 주시하시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체 공사장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네. 피해라. 네, 빨리.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빨리. 네네. 그렇군요. 사실 해체 공사장 지나갈 때 불안한 마음이 들긴 해요. 네네. 그러면 그 피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체 공사장 상황을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 좀 어떤 걸 봐야 돼요? 특히 네. 위험한 게 이 크레인들을 이용을 해서 뭐 굴착기를 상부로 올린다든지 또 내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눈에 보이겠네요. 보이죠, 그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기후일 수도 있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보면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굴착기를 상부에 올릴 때 크레인이 이제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또는 크레인을 올리고 있던 굴착기 자체가 밑으로 그냥 하단으로 떨어질 수도 예.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2017년에 서울 강서구청 인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굴착기를 상부로 이제 올리고 있는 중에 이 크레인이 이제 넘어진 겁니다. 이게 넘어지면서 굴착기가 이제 지나가는 버스 위쪽으로 이게 떨어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한 분이 또 사망이 됐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체 공사장 그러면 실제 이제 크레인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경우는 특별히 더 유의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거기를 통과를 하신다든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이제 빨리 그 위치를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해체 공사장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파란 바다가 보이는 근사한 곳에서 휴식도 취하고 일도 하는 일명 워케이션 근무 트렌드가 주목을 받아왔죠. 상당히 이상적인 근무 방식인데요. 실제 이런 근무 방식이 잘 되고 있는지 오늘은 워케이션에 대한 최근 트렌드와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국내외에서 한창 주목을 받았던 트렌드죠.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워케이션 이거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우리가 일의 네. 워크와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나타내는 베케이션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휴가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 뭐 재택근무가 워낙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휴가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기업이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워낙 만족도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직원들 만족도가 입장에서 낮을 수가 없죠. 그럼요. 네, 네. 저희 방송도 휴가지에서 하면 참 좋겠죠. 이렇게 저희 마음처럼 직원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의 휴가지에서 힐링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점차 이제 문화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읽고 이런 제도를 구축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원격 작업이 좀 더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고 있고요. 또 기존의 인재들이 워낙 좋은 복지가 좋은 곳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인재들을 잡기 위한 이런 시스템으로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IT 관련한 IT라든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IT 기업 보면 좀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이직률이 그쵸. 많기 때문에 이런 MZ 세대들이 이런 워케이션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문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라밸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론 MZ 말고도 저희도 워라밸을 물론 추구합니다. 네네. 이런 워라밸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와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새롭게 나타난 신조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죠? 네, 상상 그렇죠. 속에서 그렇죠. 제주도 가서 해외 가서 휴식 일도 하면서 그러고 싶다. 그러면 기분상 이제 일도 잘 될 것 같고 네.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당연 모든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도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그러니까요. 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워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이게 우리 기업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나 원하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제가 알려드리면 네. 먼저 이런 워케이션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젊은 층에서는 직장과 개인의 직장, 개인의 생활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복지라던가 이런 관심, 사내 복지 그리고 새로운 근무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사내 복지 형태의 하나로 이렇게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요. 둘째는 완전한 휴가는 좀 다르게 휴가지에서 주어진 업무를 마친 후에 놀 수 있습니다. 무조건 휴가지에서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놀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근무를 마치고 난 후에 바로. 놀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셋째는 원격 근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이 관련한 그쵸. 기기에 익숙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판매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은 대면 업무기 때문에 휴가지에 가면 내 대상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업무가 이렇게 워케이션이 힘들 것 같고요. 원격으로 우리가 가능한 업무만 이게 워케이션이 좀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이게 아니라 휴가지에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 일할 수 있기 저 때문에. 봤어요. 네. 저 휴가 갔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봤거든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한때 저희가 카페에서 이렇게 노트북 갖고 많이 일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힐링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거의 한 100배입니다. 그렇죠. 예. 휴가지가 아니라 이 카페가 아니라 그걸 벗어나 아예 휴가지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요. 워케이션의 물결이 좀 더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거 도입 많이 됐나요? 저는 이게 아주 소수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볼 때는 좀 잘 된 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 신문에도 좀 많이 나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업종에 한해서 이게 그게 한정적이죠, 그죠? 한정적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근무는 줄고 있지만 그래도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플랫폼 기업, 이 원격 업무가 가능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연수원이나 일본 도쿄에서도 워케이션을 실시를 합니다. 예.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런 4시간 시차가 한 4시간 정도 이내에는 해외 근무까지 워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부럽습니다. 그렇죠. 팀원 같은 경우도 한국관광공사하고 함께 시범 사업으로 이런 워케이션을 할 수 있게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LG 플러스라던가 현대백화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멤버스 같은 경우에도 워케이션을 2년간 했는데 워낙 만족도도 좋다 보니까 2년이요? 네, 2년 동안 운영을 이미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만족도와 추천 비율이 98%에 달하다 보니까 만족도 98%. 네, 직원들이 워낙 만족하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없앨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최근에 별장을 하나 샀다고 하더라고요. 왜 하니까 워케이션 때문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했으니까 저한테 제주도 출장 갈 일 있으면 거기를 와서 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 저런 회사 하면 내가 규모가 작아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젊은 층을 딱 공략을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워케이션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워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워케이션 장소를 대여해주는 기업도 생겼습니다. 이야, 많은 그 시장이 기업이, 또 생겼어요. 네, 곳곳마다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기업에서는 보통 이 장소만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숙박뿐만 아니라 오피스, 사무실 공간도 해주고 있고요. 그 건물 안에는 우리가 요가라던가 커피 바리스타 커피 관련해서라던가 이런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세상에. 우리가 서핑도 하고 싶잖아요. 서핑 클래스 같은 거는 또 그 지역하고 협업해서 할인권도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일을 마친 후에는 본인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공략해서 이런 기업들도 이야.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네.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요. 이 워케이션이 여러 종류로 상품화가 돼 있다면서요. 어떤 종류예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런 워케이션은 크게 도시명과 휴양형 그리고 농촌 전통 체험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호텔에서 업무를 마치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도시명이고요. 휴양형은 뭐 사무실이 아닌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지역 체류형 근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농촌 전통 체험형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농가분들도 좀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농가나 한옥, 독채처럼 인적이 드문 숙소에 뭐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내 기업이라든가 관광업체, 지자체에서도 이런 워케이션 관련한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 힐링워크 상품을 워케이션 참여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일 오피스 패키지 등 워케이션용 장기 숙박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명이나 휴양형은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알겠어요. 네네네. 근데 이 농촌에서는 어떻게 워케이션을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한때 물멍, 불멍 뭐 이게 유행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좋은 카페들은 보면 밭뷰, 논뷰 요게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논이나 밭을 보면서 힐링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농촌에서도 우리가 워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밭뷰, 논뷰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케이션이 농촌에서 가능하게 하려면 첫 번째로 워케이션 숙소 내에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별도의 근무 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숙소를 잡았는데요. 책상이랑 책상 의자가 없어. 소파만 있고 책상이랑 책상 의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이 노트북 갖고 일하는데 정말 허리 휘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뭔가 책상과 의자 이런 근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워케이션 숙소 근처에 좀 조용한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농촌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참새 쫓는다고 뻥뻥뻥 이러면 또 근무하다가 이런 소리 때문에 뭐 안 되니까 그런 방음 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휴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관광지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로 20분 이내에 근무 끝난 후에 간단한 관광지를 볼 수 있게끔 이런 관광지가 연결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맨발로 걷기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농촌에서 그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좀 미리 찾아보셔서 연결해서 숙소하고 연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례가 있나요? 성공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잖아요. 직접 가보면. 네.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농촌에서 이런 워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인구가 감소되니까 도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함이거든요.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인구 감소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현지 산업과 협력을 해서 그 도시 인구들을 이렇게 지방으로 올 수 있게끔 해서 아무래도 이런 관계 인구가 구축이 돼서 좀 더 지역이 활성화됐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미리 일본에서 했던 걸 보고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일본으로 가서 많이 이제 견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의심이 들 법도 같아요. 이게 과연 직원들이야 당연히 98%가 좋아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네네. 외려 이제 일과 휴식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단점은 없나요? 제발 네. 알려주세요. 무조건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케이션 가더라도 사람이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노는 게 당장 앞에 당연하죠. 있는데 이 일이 네.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의 집중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있다. 네, 사람에 네, 따라 수도 다르지만 그렇게 근무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근무지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저녁에 근무 끝난 후에 여행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 날 업무에 약간 지장을 줄 수가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근무지이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관광지도 가야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라는 약간 그런 단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장수직업 시간 보다 자유롭게
또 네네. 오래 일하고 싶은 꿈을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을지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즘 워케이션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돼서요. 지금 인근 강유역, 임진강이나 한탄강 등과 하천에 급격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요. 까치였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7056님 정답 까치.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결혼 5년 만에 주택 청약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네요. 하는데 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청약 당첨되시면 또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실이나 나뭇가지 같이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동사 얽히고 설키다를 씁니다. 이외에도 관계나